이번 시간은 우리 파트 3 세무조정과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에 있어서 소득세 과세 원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이고요,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 대상이고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겁니다.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은 제한적 포괄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포괄주의가 아니라 일부만 포괄주의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계속 반복적인 소득은 과세를 합니다. 열거된 소득, 그 중에서도 열거된 소득은 과세하겠지만 미열거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소득세법의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소득인 경우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전부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원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는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열거된 소득은 당연히 과세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세법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전부 과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소득금의 계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을 전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까지, 필요경비 성격인 것까지 제외를 하면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뺀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귀속법인세 상당액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당 가산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요. 근로연금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도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농가부업소득은 농민이나 어민으로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가 비과세가 되는데, 범위는 가축별 사육 두수 이하의 축산소득과 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 1,200만 원까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죠. 매출액이 1,200이 아닙니다. 다 비용 빼고 남는 금액이 1,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1,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요 전통주 제조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액 과세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개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라는 거,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자 본인의 중식대,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경비 인정이 되느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총수익금액에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부부가 단독명의의 주택과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합산해서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간주임대료를 공동사업장에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직원들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해주는 부분이죠. 그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 부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될 거냐?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되는 부분도 회사에서 직원들 부담분 이외에 부담해주는 부분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는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폐업일 이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일 이후에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도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건 당연히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및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지만 사업자의 자본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서 결산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던 금액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그죠? 그 과정이 세무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손익계산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의도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매출원가 증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기말 사채가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손익계산서 측면으로만 판단을 하시게 되면 답을 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라는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이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기말자본이 늘어납니다. 그죠? 기말자본이 늘어나는데 이 자본의 항목은 기초자본 플러스 마이너스 인출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자산, 자본은 기말 순자산이니까 순자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자본과 인출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부채가 늘어나면 기말자산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말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말자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말순자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기말순자산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 속에서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손익계산서만 보실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까지 같이 보면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세무대리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정을 하실 때 보면 재무상태표를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사항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세무조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시고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기존보다 2,000원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산 10,000원에 부채 3,000원, 자본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제외한 부채가 고정되어 있고 당기순손익을 제외한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가 기존보다 1,000원이 증가한다면 부채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큼 자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세무조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 비용과 총수익금액 필요경비를 서로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기도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기업회계의 자산부채 자본과 세무회계의 자산부채 자본이 서로 차이가 있을 때에도 세무조정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무조정의 개념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4가지 종류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라고 하는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이 된 경우에 세무회계에서 인정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내부 의사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만 해도 되는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신고조정에 대한 부분만 세무조정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산조정 항목에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금과 관련되는 부분, 재고자산 평가 손과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조정으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가능하냐? 이거는 경정청구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조정 항목들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소득세법에서 인정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산조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신고조정 대상인 거고요. 자, 소득세도 외부 세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아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할 수 있는데
외부 세무조정 대상 범위는 직전과세기간 수익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룹별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 있죠. 1번 그룹은 도소매 업종이 대부분이고요. 2번 그룹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뭐 이런 쪽들이었고요. 3번 그룹 같은 경우가 부동산 임대업, 병원, 보건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의 수익금액,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6억, 3억, 1억 5천 이상이면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직전과세 기간에 추계로 결정을 했다, 추계 신고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외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직전과세 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당해 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다. 이 사람도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자들. 자, 특히 창업감면이나 그러니까 고용정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뭐 이런 세액공제를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외부 조정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조정으로 신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기 조정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로 본다라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무신고로 되는 순간 문제는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대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부분들은 일정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외부 조정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무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소득처분은 법인세법하고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처분이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유보처분이 있는데 그 유보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보처분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얼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보처분에 대한 소득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법인 쪽에서는 배당이나 상여나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소득처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유출은 인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인출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유보와 인출이라고 하는 소득처분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